요즘의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딱 하나밖에 없네요. ESG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2021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분야가 ESG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죠. 환경에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투명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된 내용들이 바로 ESG에 집약되고 있습니다. ESG를 어떻게 회사에 또 조직에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개선 활동들이 관심 있게 도전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장을 많이 방문합니다. 근데 그 공장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인상 깊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간 입구 쪽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수 하나를 이제 그 자판기를 통해서 동전을 넣고 뽑았죠. 그래서 음료수를 손에 캔을 들었습니다. 캔을 손에 들면서 그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의 견학 코스라든지 현장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지나가면서 또 공장의 라인도 보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통로도 있고 쭉 돌아보면서 홀짝홀짝 손에 들고 있는 캔 걸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30분, 1시간 지났을 때 드디어 제 손에 빈 캔이 들려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빈 캔을 손에 들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뭘 찾았을까요? 쓰레기통이요. 라인 끝에 가면은 공장의 곳곳에 적절한 곳에 쓰레기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공장은요, 일반적으로 공장들은 쓰레기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크기가요, 매우 커요. 그래서 그냥 발견해서 거기다 집어 던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옆에 바로 제가 가까이 있는 라인의 시작 부분, 끝 부분을 보면서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 라인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공정의 이 생산 라인에 쓰레기통이 없지? 저는 생각해서 이 라인은 특수한 라인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공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옆에 라인을 갔죠. 그런데요, 그 옆에 라인에도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 옆을 갔습니다. 없어요. 그 옆을 갔어요.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여러분, 그 큰 공장에요, 건물 안에 내부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장 안에 쓰레기통이 없는 공장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공장 안에 쓰레기통이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가지며 생각을 하면서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장 외곽으로 나온 거죠. 공장 밖에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나와서 공장 외곽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버리려고요. 큰 아까 말한 고철장이나 이런 데 가서 버리려고 나갔습니다. 고철장에 가가지고요, 봤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분리수거를 너무 철저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부 그 종류별로 딱 모아놨기 때문에 이 캔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눈에 띄기 때문에. 공장을 샅샅이 뒤지고 나서 공장 밖에까지 보고 나서 제 손에 있는 이 빈 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그 손을 들고 한두 시간 공장 다 돌았잖아요. 처리하지 못하고 빈 캔을 버리지 못하고 버릴 곳이 없어서 버리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빈 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맨 처음 살 때 있었던 그 자판기 있잖아요. 그 옆에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고 버튼을 누르면요, 캔이 압축돼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 바로 옆에 이렇게 캔 압축기가 있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 자리에 돌아가서 보니까 옆에 자판기 옆에 캔 압축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우두둑 하면서 압착이 되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관리자 또 그 회사 직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공장을 방문했지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공장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현장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희 공장에서는요, 제로 웨이스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운동을 지난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또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또 쓰레기 없는 공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3년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계속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쓰레기마다 발생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추적해가지고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해서 이제 3년이 되어서 저희 공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절대 아니네요. 여러분, ESG 이제는 존재 가치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할 바에야 제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제로 웨이스트 팩토리에 도전할 것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원가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테마입니다. 제가 업체를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요, 신차가 생산이 되면서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용접 자동화 기계를 한 17대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생산 라인에 들어갈 공정수가 많다 보니까 17대 정도를 이제 구매하게 된 거죠. 과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용접 자동화 기계를 17대 구매하려면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게 적합할까요? 라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접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게, 회사에게 견적 의뢰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물량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대를 산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 대를 사면 얼마일까요? 5대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를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대, 500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다음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를 구입한다면 9천만 원이라면 5대를 사게 된다면 7천만 원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50대를 사게 된다면 4천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100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3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 한 대와 100대 차이가 가격이 반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17대라고 했기 때문에 약 20대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이제 내고가 되고 가격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 말했던 100대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공단에 용접 자동화 기계에 소개하는 기술 세미나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죠. 그 주변에 공단에 많은 회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동화 기기가 얼마나 품질이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공동 구매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개별로 한 대씩 또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하게 된다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을 매우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단에 있었던 많은 회사들에게 홍보한 결과 자동 로봇 용접한 로봇을 무려 88대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반 정도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량 구매와 대량 구매는 단가 차이, 가격 구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른 생각할 때 5%, 10% 차이 날 것 같아 보면 심지어는 2배, 3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물량 효과라고 말합니다. 물량 효과는 가격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게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다음과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업체가요, 저희 회사에 거래하겠다고 견적 의뢰가 왔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현재 구매하고 있는 가격의 반 가격으로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격을 그동안에 잘못 준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우리하고 꼭 거래하고 싶어서 덤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거래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업체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기존 거래하는 업체는요, 절삭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절삭에서 쇠를 가지고 깎아서 물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제안했던 그 공장을 갔더니 소선 가공이라 해가지고 찌금 프레스랄지 단조 프레스 이런 기계를 갖고 꽝꽝꽝 찍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법이 달라요. 재료비의 소요가 다릅니다. 다르면 원가 차이가 반으로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법 차이죠. 제품은 똑같아요. 이게 바로 메이커 조건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소싱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사는가, 어느 업체에서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일한 물건이거든요. 그 동일한 물건을 A사의 견적을 의뢰하고 B사의 견적을 의뢰하고 보면 A사와 B사의 원가 구조, 비용 구조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글로벌 소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세계에서 이 물건을 가장 싸고 좋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원가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대체 재질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면서 재질은 뭐 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 재질 참 많잖아요. 비싼 재질인가 하면 기능을 동일하게 하면서 싼 재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체 재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몇 가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면요, 생산성 10%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가요, 한 달에 10% 올리는 개선을 1년 12달에 12번 반복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연초 대비 연말 되면은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적 효과라요.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2배씩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요, 실전,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로 원가를 한없이 지속적으로 낮춰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원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개선은 무한하다. 지속적인 개선은 무한하다.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찾아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절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